네,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윤 기자,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일단 양형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이번 선포가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양형 조건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거나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이 주요 계획들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면서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내란을 저지른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이라고 재판부가 보고 양형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을 할 때는 감형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 판단을 들어보면 지금 윤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내란 범죄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지금 감형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선고됐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형의 선택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다만 사형과 무기징역의 어떤 형량으로 보면 무기징역이 사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감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는 있을 거요. 다만 지금 윤 기자 말씀대로 감형의 어떤 정상 참작의 어떤 사유 중에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65세 비교적 고령이라거나 이런 개인적인 사유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3 비상계엄이 엄연히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였다는 점, 그리고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한테 크나큰 아픔을 주고 있다, 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무거운 중형사유의 하나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특검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그런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친위 쿠데타로 이제 기소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그런 친위 쿠데타는 아니다. 다만 야당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헌정 파괴 행위였다라는 점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계현 재판장이 그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 폭력 행사가 없었다. 그리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특검이 구형을 할 때 보면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각차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어떤 양형 사유도 보면은 이 내란 범죄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거나 결과를 처벌하기보다는 그런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중한 범죄로 처벌한다. 그런 점에서 이 내란 범죄의 어떤 수괴나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하고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행위, 이것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형 사유로 얘기하면서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전부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은 그 결과를 예상을 해서 감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상호 논리적으로 좀 상충되고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양형 이유로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기현 재판장이 얘기를 할 때 군 경찰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얘기도 했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대립인 상태다. 그리고 대규모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비상계엄 내란 범죄가 가져온 어떤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뭐 재판장의 그냥 말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뭐 산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심 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만 내란 범죄에 있어서 범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양형 선택의 어떤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가? 일반 잡범이나 일반 범이 아닌데, 그리고 뭐 그 비교적 뭐 나이가 많다, 고령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양형의 사유로서 이게 참작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헌법을 파괴하는 데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 범죄 전력의 유무나 피고인의 어떤 나이는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의 이유를 보면은 명백히 이 친위 쿠데타를 내란 범죄라고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국가 사회적인 그런 피해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선고가 있기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위법한 수사다, 수사와 재판의 적법성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수처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부분도 짚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만 해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문구를 결정문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 자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다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설령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공수처의 증거를 빼더라도 유죄 피고인을 유죄를 인정할 때의 증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제 큰 힘을 거의 다 잃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검찰이 내란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았었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는 거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런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지기현 재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 수사권이 적법하다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수사권이 문제되는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결국 헌법에 그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하에 수사권의 적법성을 판단했다는 점이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판단한 것이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입니다. 우선 이제 검찰이 내란 범죄 수사권이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대법원 판결이 뭐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그 판단의 어떤 표준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고 규범적으로 그 사건 직접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은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이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수처법에 있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어떤 규범적 판단, 즉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점에 이제 같이 인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효율적 수사라는 그런 점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사권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 판결에서도 지난 체포방해죄에 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신 체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1심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때 백대현 판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건데 지금 오늘 재판부도 같이 본 거잖아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내란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그 직권남용죄 행위와 실질적으로 내란 범죄 행위가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굉장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수사의 효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거기서 수사를 할 수 없다면은 다른 여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면 규범적으로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를 봤을 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오늘 지기현 재판장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때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는 12.3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있어야만 집단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들 사이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있는 전제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뭐냐, 국헌문란이 뭐냐, 거기에 대한 정의 조항을 이제 형법 91조 제2호를 이제 자세하게 풀었는데요. 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외국의 외국의 입법례까지 이제 들어서 이제 상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국회의 어떤 기능을 상당 기간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군경을 국회에 투입한 것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자 행위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지기현 재판장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을 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비상계엄 권한의 행사가 과연 형법상의 내란 범죄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어떤 토의나 심의, 의결권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이거는 국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차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을 충족했느냐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지만 헌법과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은 것은 명백히 헌법 기능을 헌법상의 어떤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다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자체는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 기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지계원 재판장이 처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 각각의 역할을 얘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얘기를 한 게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게 계엄을 어떻게 내란몰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계엄 선포에 어떤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 내란으로 볼 수는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헌문란 목적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뭐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철수 계획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철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헌문란 목적 판단의 중요 요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 그때보다 국헌문란 목적을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판결문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어떤 언론사에 대한 봉쇄 또는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규범 효력을 상실케 해서 본질적인 기능의 작용을 사실상 소멸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형법 91조의 1호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오로지 국회 병력을 투입한 것 중심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사실 판결문을 전체를 다 본 거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그 피고인들 1심 선고 때 보면은 공소 사실 또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를 했는데 지금 뭐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참조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내용이 다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 기자가 얘기한 이 비교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공소사실 내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 범죄 우두머리로서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군병력을 국회를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하고 국회 의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회에 대한 군 투입, 그다음에 그 투입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를 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되고요. 아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판단에서는 단전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주요 공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내란 목적,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서는 국회 군 투입이 주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이 재판부도 설명을 했지만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시킨 것.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지시하고 명령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공수 사실을 위주로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기현 재판장이 처음 얘기할 때부터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 그 병력을 투입하도록 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윤 전 대통령도 뭐 탄핵이라든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거에 대한 어떤 변명이랄까 그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 뭐 헌정질서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탄핵이라든가 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행위로 국가 운영이 어렵다. 그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어떤 뭐 경고를 함으로써 뭐 다시 야당에게 어떤 그 협조, 국정에 대한 협조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떤 변명 내지 궤변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는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이 과연 그런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하고 심의 의결 못하게 했던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논리를 한꺼번에 다 부질없는 주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왜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권능을 제한하거나 국회 활동을 저지할 수 없는데 왜 하필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저지했느냐. 이것은 더 이상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 목적에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법리를 얘기할 때 국헌문란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상당 기간 그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그 지기현 재판장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이걸로 봐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난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 범죄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을 강압 또는 전복시키고 그 기능을 중단,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뭐 국회를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를 이제 폭동으로 봐서 내란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의 의미를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를 경고성 계엄이라면 만약 군을 투입하자마자 다시 철수를 시킨다거나 이미 철수 계획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철수 계획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뭐 안에 있는 의사당의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증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봐서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던 나는 경고성 계엄이고 메시지 계엄이었다. 일시적으로 어떤 그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철수 계획조차 없이 투입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회 활동이나 국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범죄에 성립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대국민 호소를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주장을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경고성 계엄이다, 호소형 계엄이다,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은 내란이 맞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했었는데 그건 명분에 불과하다. 목적은 국헌 문란 목적이었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을 함으로써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궤변이 또 한 번 이제 재판부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상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 권한인데 그렇지만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뭐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한 거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 어떻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형법 87조의 내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부에서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실제 계엄 선포로 인한 행위가 내란 범죄 성립하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우선 그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내란 범죄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상 아니면 계엄법상의 어떤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범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자체로. 다만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곧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나 사법에는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나 국회의 권능만은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절대로 그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저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는 바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그 자체로 내란 범죄이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느냐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봤던 것이고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따져서 내란 범죄에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심 그 선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금 변호사님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첩사를 동원을 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뭐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체포조 명단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 확인 명단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인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 방첩사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체포조 활동을 벌이고 뭐 누구를 체포하고 뭐 비원 벙커에 구금할 계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 방첩사 요원들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 세 사람에 대한 우선 체포에 나섰고 비원 벙커에 구금하려 한 사실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습니다. 그 1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 그리고 선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고 다시 들어보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다시 해볼까요, 윤 기자? 네, 일단 형량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그보다 낮은 3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3년 이렇게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할 증거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조정기획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엄 매뉴얼에 따라 합수부 구성을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 과정에서 쭉 들어보면은 이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특검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결국 그 계획의 목적은 장기 집권을 획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공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특전사령관 등과의 어떤 식사 자리에서 본인이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조잡하다. 그리고 실제 행위가 일어난 이런 행위들을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뭐 또 수첩 얘기도 했어요. 수첩에 쓰여져 있는 노상원의 뭐 수첩이라든가 이런 게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고 또 이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특검이 항소를 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퉈본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의 어떤 목적이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궁극적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어떤 것이었는지는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상원 수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특검이 이 사전 모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근거로 들었던 게 노상원 수첩인데 오늘 재판부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의 어떤 증명력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걸 정말 참고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특수본에서 수사했을 때보다 더 비상계엄 논의 시기를 앞당겨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노상원 수첩에 뭐 군 인사를 논의한 계획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고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을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항소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두고는 다툴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얘기를 한 것처럼 노상원 수첩에 보면 2023년 뭐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특검에서는 그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량 양형 선고라든가
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복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판결 이후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양형, 그러니까 선고 형량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유죄가 인정됐더라도 그 유죄에 이르게 된 어떤 이유라든가 양형에 대한 그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항소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1심에서 판단된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일 부분은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뭐 특별검사 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형량이 1심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저희가 꼽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폭동에 해당하느냐인데 재판부에서는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이 부분도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면 내란 범죄에 있어서 그 폭동의 범위는 최광위의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군경을 장비를 갖춰서 국회로 투입하는 것 자체가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그 헬기를 타고 군 병력이 국회의 경내에 진입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폭동이기 때문에 이 점은 뭐 국헌문란의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리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에서는 국회의 어떤 군병력을 장비를 갖춰서 투입하고 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배제, 어떤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적어도 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수도권에 대한 어떤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면은 명백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폭동,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그런 행위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군을 투입을 함으로써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작게 보면은 지금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화를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그럼 거네요. 예. 저는 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느냐를 여기에 지금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느냐 아니냐는 과거 뭐 5, 60년대에 어떤 뭐 지방에서 어떤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병력을 직접 투입을 해서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디어가 전부 다 그 지금 생중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 공포감과 두려움, 그다음에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외포심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한 지방 내지 수도권의 어떤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12.3 비상계엄이 있던 당시에 정말 다 영상이 생중계가 되면서 전 국민이 다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일부 지역에 뭐 서울 수도권에만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지금 그 선고를 하기 전에 양형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내란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짚었던 쟁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 공통된 양형 이유로 짚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내란죄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뭐 군과 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가 하락하고, 그리고 뭐 경찰과 수많은 군 경찰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차원의 사회적 비용이 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정선거 수사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양형을 설명할 때 독단적으로 계획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는 뭐 직접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판결문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귀에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그 재판부가 얘기를 할 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선고를 하면서 부정선거 수사는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조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변호사님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다. 야당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비록 유죄가 선고됐지만 많이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난번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의 양형 이유라든가 이번 내란 범죄가 가져오는 국가적인 어떤 영향,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범죄가 가져오는 대한민국의 어떤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 그리고 친위 구데타라는 점,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오히려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그 점에 대한 어떤 설시가 있었더라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 이런 중대한 재판에 있어 재판부가 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이 계엄에 합류된 군경이라든가 그 가족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느꼈던 그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다시는 이 역사적인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단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설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저는 판결문의 이유 전체를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결문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 그 1심 선고 때 보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구테타가 더 위험하다. 네. 그리고 이후에 혼란을 더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죄해야 한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그것 때문에 사형을 구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안 된 점, 판결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 앞에서 이 역사적인 그런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든가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든가 과연 피고인 윤석열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물리력을 자제하려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에 의하면은 국회의사당의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든가 이런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실체관계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의 어떤 이유라든가 사실 인정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피고인 8명이죠. 윤 전 대통령 포함 8명에 대해서 개별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폭동행위 자체에는 관련된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피고인입니다. 조지호 피고인의 경우에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다음 목현태 피고인입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양형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이 없었다, 폭력 행사가 없었다,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뭐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각종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바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고 뭐 하여튼 물리력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군경이 그 적극적으로 물리력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이전 재판부의 판단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저항, 군경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서 좀 다소 오류가 있지 않나. 특히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어떤 증거로서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는 군경이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군경이 한강을 넘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하는 입장이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상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번 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내란 범죄 사건에서 전두환의 어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1심에서요. 노태우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이번 친위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 친위 쿠데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군부의 신군부의 어떤 세력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이 친위 쿠데타가 가져오는 어떤 엄중한 피해, 국가의 어떤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엄중한 판단이 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두 분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고 했다라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